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채용비리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하자 경찰도 지난달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채용 인사비리 단속을 상시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포착된 100건이 넘는 의혹 중 금품이 오가는 등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는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된 공공기관 채용 인사비리 특별 단속 기간 동안 국민권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이 경찰청에 넘긴 의심 행위는 총 103건. 경찰청이 현재 지방경찰청까지 총동원해 법리적 검토를 비롯한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별도로 들어온 첩보까지 확인하면서 관련 수사는 길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해 말까지였던 단속 기간을 1월 말까지로 한 달 연장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경찰은 채용과 인사 관련 비위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만큼 이번 단속을 아예 상시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17개 지방청 수사 2개와 253개 경찰서 진흥팀에서 채용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금품 수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사와 승진 시험 문제나 특정인의 경쟁자와 관련한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각종 기록을 허위 작성하거나 위변조하는 행위도 수사 대상입니다. 경찰청은 공공기관을 비롯해 공공성이 강한 학교 그리고 일반 기업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실적 올리기식 무리한 수사는 지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상입니다. 외압 논란이 일고 있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단의 주요 구성원 인선을 마쳤습니다. 수사단을 이끌 양분남 단장은 사직생의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외압 의혹 수사와 관련해 별도로 꾸려진 수사단이 수사팀 인선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수사단장을 맡은 양분남 광주지검장은 첫 출근 소감을 묻는 질문에 공정한 수사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서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는 물론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 양 단장은 결연한 임명 소감도 밝혔습니다. 사직생의 각오입니다. 수사단 부단장인 황희수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이, 수사 실무를 맡을 수사단 부장은 김양수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이 지명됐습니다. 수사단은 춘천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넘겨받아 재수사합니다. 앞서 춘천지검 안미영 검사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법사위원장과 전직 고검장 등이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단은 정치인과 검찰 고위 인사에 부당한 수사 개입이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안 검사를 참고인 조사할 계획입니다. 공정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재차 다짐한 양분남 단장의 수사단은 검찰총장 등 상급 기관에 대한 보고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해마다 여직원 골프대회를 열고 황제놀이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고용노동부와 노동조합이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미래에셋 대우 본사에서 행사에 참석한 12명을 상대로 대회 참석과 장기자랑, 뒤풀이 참석이 강압적이었는지를 놓고 조사를 벌였습니다. 미래에셋 대우 측은 노동조합이 지난 2016년에서 2017년 행사 참석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인용해서 행사의 비자발적 참여나 강압적인 분위기 등 문제점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이 많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러 후유증이 터져나오자 최근 여당을 비롯해 정부에서도 속도 조절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2020년까지 10,000원 인상을 약속한 바가 있는데요. 하지만 반발이 만만치 않아서 정부 고심도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신축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정 연도에 타겟을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신축적으로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검토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전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밝힌 것과 같은 입장입니다. 상황에 따라 정부가 2020년으로 정한 목표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최저임금 10,000원을 주장하던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공약 파기라는 입장입니다. 최저임금 1만 원 공약도 못 지키면 문재인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에 대해서 하는 거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2020년 10,000원에 도달하더라도 그간의 속도 조절로 중위임금이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OECD 기준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더 늦추자는 건 당초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외에 임대료나 골목상권 보호 등 영세 중소상인의 지불 능력을 키울 대책 논의는 뒷전으로 둔 채 부작용만 탓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작용들을 풀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이제는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현장에 대한 올바른 이런 입장을 갖고 같이 극복하려고 하는 대안들을 중심으로 토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관련 대책을 논의할 대토론회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광화문 너거리에 나와서 대토론을 해보자. 정부는 일단 상반기 실태조사 뒤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 TV 박수주입니다. 서울대는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교내 청소와 경비, 시설 용역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 형태의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는 다음 달부터 계약이 종료되는 순서대로 전환해 내년 4월까지 근로자 760여 명을 모두 전환할 계획입니다. 정년은 청소 경비 분야 65살, 기계 전기 등 시설 분야 60살로 뒀으며 정년 이후에는 촉탁직으로도 근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빠를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내 시장금리도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대출을 안 받을 수도 없는데 이럴 때 한 푼이라도 이자를 덜 내려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박진용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 누구나 제일 먼저 따져보는 것은 앞으로 내야 할 이자입니다. 이자 자체도 문제지만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어느 것을 택할지도 큰 고민입니다. 장기간의 저금리에 지금은 변동금리 대출이 압도적입니다. 지난 1년간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10%포인트 이상 늘며 가계부채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지금 적용금리는 변동금리 대출이 더 낮은 덕인데 대출 기간이 길어진다면 생각을 달리 해봐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기준금리가 한두 번 오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이 서너 번 금리를 올리면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야 하기에 최고 0.5%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변동금리부 대출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보통 0.5에서 1%포인트 정도 낮으니 금리가 올라가도 1년 정도의 단기 대출은 변동금리가 더 유리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문제는 장기 대출입니다. 변동금리는 자칫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통화 정책이 2020년까지 상승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봤을 때 변동금리보단 고정금리로 선택을 하고 이후에 금리 하향 기조로의 전환과 맞물려서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것이 향후 2, 3년은 금리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큰 만큼 고정금리를 택하고 금리 움직임에 따라 이후 다시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연합뉴스 TV 박진영입니다. 설 연휴 이후 본격적인 봄 분양 시작이 시작되는 3월 전국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 2000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시장 조사업체 부동산 114에 따르면 3월 전국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 가구 수는 7만 5,851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전체 물량의 65%인 총 4만 9,283가구가 분양됩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기조와 설 연휴로 공급 시기를 고민하던 건설사들이 분양 성수기인 봄철을 맞아 대규모 물량 공급에 나서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기술 발전에 따라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을 거라는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죠. 한국을 찾은 중국 IT 업계 거물 알리바바 그룹의 마윈 회장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차병섭 기자입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그룹의 마윈 회장은 기술 발전에 따른 4차 산업혁명이 몇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인류에게 위대한 기회를 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My grandfather worked 18 hours a day. We work 8 hours a day
5 days a week. We feel very busy. Let me tell you, our grandchildren work only like 3-4 hours a day, 3 days a week. They will tell you they are very busy. They are traveling all around the world. 그러나 마 회장은 이 같은 기술혁명의 과정에 있는 다음 세대까지는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어려움을 겪을 거라 전망했습니다. Next 30 years will be tough. That is why it is good, it is bad. That is why we have to find a solutions. Get ready for it. You cannot stop it. Nobody can. The only thing is how we can change ourselves to be harmonious with the coming technology. We don't have choice. 마 회장은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을 언급하며 기계와 경쟁하는 대신 기계가 할 수 없는 일을 찾고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at our kids will not be stupid enough to compete with machines on the things the machine can do better. We should teach our kids to do things the machine can never be able to do. One day I will permanently lose my job. So not spend your time on computer games. Spending time on the things that you learn that's the future is going to use. 마 회장은 연세대와 반기문 세계시민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포럼에 참석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의 특별 대담을 통해 이같이 조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차병서입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사상 최대인 12만 개 기업이 창업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지난 7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최대 12만 개까지 신생기업을 만들어보자는 것이 올해 목표라며 창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가 만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미국 비영리 재단이 운영하는 유명 인사들의 강연 테드를 본뜬 한국형 테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본격적인 졸업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정들었던 학교와의 이별, 또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로 아쉬움과 설렘이 교차하기는 80대 만학도도 또 이제 20살이 된 예비 새내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현우 기자가 졸업생들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초중고교 12년 동안의 학창시절 마지막 날. 현수막 속 졸업이란 단어도 몸에 들은 가운도 생소하기만 합니다. 이제 정든 울타리를 벗어나 스스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한다는 사실이 아직은 잘 믿기지 않습니다. 입학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하게 돼서 사실 아직 잘 시감이 잘 안 나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도 열심히 공부하려고 합니다. 친구들과의 이별이 가장 아쉽지만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알기에 서로의 앞날을 축복합니다. 오늘 졸업을 맞이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우리 이런 소중한 친구들과 헤어진다는 것은 아쉽지만 앞으로의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만학도들은 이별이 더욱 아쉽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함께 꿈을 키워왔던 시간들, 연신 눌러대는 카메라 셔터에 묻혀 추억으로 남습니다. 유교 나던 해에 이제 졸업을 했어요, 초등학교를. 근데 이제 그 후로 공부를 못하는 게 이제 항상 가슴에 남아있었어요. 우리 반 모두 같은 입장이니까 이해하고 감싸주고 참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게 기쁘고요. 제가 고등학교 이제 진학을 하는데요. 지금과 같은 그런 생활을 즐겁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졸업생들은 정들었던 학교 생활에 대한 추억을 간직한 채 새로운 세상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데이터로 알아보는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이 살인적인 취업난 속에 직종을 막론하고 취업 경쟁이 엄청난데요. 최근에는 그동안 비인기 직종으로 꼽혔던 기술직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과연 뭘까요? 오늘 데이터 뉴스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위험하고 또 힘들다는 이유로 기술직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많이 달라졌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축도장 기능사 시험에 응시한 20, 30대는 5,811명으로 5년 전보다 4.5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타이 기능사 시험에 응시한 20, 30대 역시 362명에서 851명으로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기술직의 인기가 늘어나면서 기술 인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참여율도 높아졌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인력이 부족한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국가기관 전략산업 직종훈련 참가 신청 경쟁률이 10대 1에 달해서 기술직에 대한 인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인기가 높아졌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왜 갑자기 청년들이 이 기술직군에 관심을 갖게 된 건가요? 네, 우선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해고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기술직은 굳이 취업을 하지 않아도 능력만 있으면 은퇴 걱정 없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또 이 숙련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 직장인에 비해 일당이 높다는 점도 큰 매력입니다. 이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발표한 2017 하반기 건설업 임금 자료에 따르면 이 형틀 목공은 하루에 17만 9천 원, 건축 목공은 16만 9천 원, 미장공은 16만 9천 원, 타일공도 16만 9천 원의 일당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숙련공의 경우는 이보다 높은 금액을 받기 때문에 직장인보다 낫다는 말이 일리가 있는 거겠죠. 네, 그렇군요. 이 정도면 일반 대졸자가 회사에 들어가서 받는 초봉보다 기술직으로 일해서 받는 보수가 더 높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도 전문대에 재입학하는 이른바 전문대 유턴 입학자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12년에는 1,102명이던 전문대 유턴 입학자가 2013년에는 1,253명으로 2014년에는 1,283명으로 또 2015년에는 1,379명으로 또 2016년에는 1,395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취업률 통계만 봐도 4년제 대학 졸업자 취업률은 4년째 하락 추세를 보였잖아요. 그러다 보니 또 기술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 기술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는 이 취업에 유리할 뿐만이 아니라 기술직 공무원 시험에도 응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른바 보험용으로라도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겠다는 건데요. 정부의 다양한 무료 교육과 취업 혜택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기술직에 도전하는 사람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기술직군도 지원자가 많아지면서 경쟁이 더 치열해지겠어요. 네, 상식적으로는 그런데요. 현실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기술직으로 일하고 있는 불법 외국인 노동자 때문인데요. 기술직의 인력 부족 현상과 값싼 임금을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한국인 기술직의 채용 기회가 줄어들고 불법 노동자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네, 이 같은 현상은 젊은 층의 취업 기회를 빼앗고 또 전체 노동시장의 질서도 망가뜨리는 결과로 이어지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기술을 배워서 해외 취업으로 눈을 돌리는 청년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스펙이 높아도 취업문을 뚫기 힘든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차라리 해외로 눈을 돌리자는 이유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2016년 말 기준 일본 내 한국인 취업자는 48,121명이었는데 이 중 43.5%가 전문 기술직이라고 합니다. 네, 맞아요. 일본뿐만이 아니라 해외의 경우 기술직군에서 일해도 복지나 연봉 면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는 곳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뉴욕시의 일반 배관공 평균 연봉은 7만 4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600만 원 정도인데요. 뉴욕시에 소속된 배관공은 이보다 더 많은 2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억 1천만 원으로 벌 정도로 대우가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또 캐나다에서도 용접공으로 일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4천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술직을 배운 청년들이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과거와 달리 비인기 직군이었던 기술직에 뛰어드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 긍정적이지만 반면 그 인력들이 제대로 우리나라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까운데요. 앞으로 기술직에 대한 고용과 대우 그리고 복지 환경이 모두 나아지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